예, 오늘은 소비자 정보 처리 중에서 기억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지각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 다음은 이제 기억 과정이 예, 소비자 정보 처리하는데 아주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소비자는 정보를 어떻게 기억을 할까? 기억이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구매하려고 할 때, 어떤 제품이 필요할 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브랜드가 가장 구입할 가능성이 높은 브랜드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에서는 끊임없이 소비자들에게 광고를 내보내고 다양한 마케팅 자극을 통해서 소비자들에게 브랜드를 노출시키고 기억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노력에 비해서 소비자들은 쉽게 브랜드를 기억해내지 못하죠. 광고 얼마나 많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리에서나 뭐 실내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종류의 마케팅 자극들이 여러분들한테 끊임없이 노출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브랜드는 아주 소수의 브랜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마케팅 담당자들은 이 기억을 어떻게 하면 잘 시킬까? 우리 브랜드를 정말 기억하는 소비자는 얼마나 될까? 또 우리가 내보내고 있는 광고는 기억하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마케팅 자극을 노출시키려는 노력인데 그 노력을 기울인 만큼 이왕이면 소비자가 더 브랜드를 쉽게 기억할 수 있게끔 자극을 노출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소비자의 이 기억이라는 것은 우리가 심리학에서 기억과 관련된 내용은 다 심리학 개론을 통해서 다 배웠을 거예요. 그죠? 사실 다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서 소비자 심리학에서의 기억이라는 것은 바로 소비자가 어떤 내용들을 어떻게 기억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브랜드, 그죠? 특정 브랜드. 일단 상표가 떠올라 줘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죠. 소비자에게 어떤 특정 브랜드가 최종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브랜드가 고려 대상군, 고려 대상 집합군이라 그래서 consideration set이라는 곳에 들어있어야만 그 들어있는 브랜드 중에서 소비자는 선택을 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 고려 대상 집합에 포함되는 브랜드는 어떤 경로로서 소비자의 기억에 들어있는 브랜드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소비자의 기억 속에 일단 자리 잡고 있다는 거죠. 브랜드에 대한 기억이 잘 되고 많을수록 구매량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 기억을 잘하고 있다 그래서 또 기억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꼭 구매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소비자가 구매를 하는 데는 굉장히 다양한
변인들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기억이 많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소비자가 선택한다 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필요 조건이긴 하죠. 소비자에게 선택되기 위해선 최소한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기억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기억이라는 것은 소비자가 제품에 관한 정보를 얻는 시점에서부터 구매 행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자기 회사 상표, 특성을 소비자에게 기억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기업의 부단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상표나 광고를 잘 기억하지 못하거나 또는 기억을 하더라도 그 상표하고 광고를 연결시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표하고 광고하고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그 연결이 제대로 잘 되면 기업에서 내보낸 광고가 정말 효과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기억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일단 좀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아주 기억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학습 심리학 또는 인지 심리학 파트에서 심층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를 하게 되기도 하고 아마 배운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심리학 개론에서 다 접해본 내용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심리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은 이게 낯선 이야기가 될 수도 있지만 심리학 개론서만이라도 본 분들은 어느 정도 다 들어본 얘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어떤 자극이 우리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오죠. 그때 일어나는 그 과정이 바로 감각기억 단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감각기억은 별도로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깊이 있게 처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그냥 잠깐 동안 기억됐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게 감각기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각 등록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그랬죠. 지각 과정에서. 그러한 자극들 중에서 짧으나마 잠깐이라도 이건 나한테 필요한 자극인데 라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주의를 기울이게 되면 그 소비자가 그 정보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단 어텐션을 하게 되고 지각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거쳐서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필요하면 저장을 해 놓았다가 나중에 다시 활용하기 위해서 기억 속으로 저장을 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짧게 노력하는 것은 바로 쇼텀 메모리, 단기 기억이라고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좀 오래도록 기억을 시켜놔야겠다라고 한다면 되뇌임, 즉 리허설을 통해서 롱텀 메모리로 넘기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기억 과정이고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의 이중 구조를 가지고 있다. 기억 구조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이중 기억 구조라는 것을 밝히기 위한 실험을 해본 결과 자극 제시의 위치예요. 이게 첫 번째 자극, 다섯 번째 자극 뭐 이렇게 쭉 했을 때 처음에 나오는 자극에 대해서 일단 기억을 잘해요. 회상을 잘한다는 겁니다. 리콜은 회상이죠. 그래서 회상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요. 근데
자극 제시를 하면 할수록 그 회상률은 떨어지고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제시한 자극에 대해서 또 회상률이 올라가는 그 현상을 가지고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라는 것을 제시한 겁니다. 초두 효과는 처음 제시한 자극, 프라이머리 이펙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첫 부분에 있는 단어를 잘 기억하는 특성, 그리고 끝부분에 있는 단어들을 잘 기억하는 현상이 바로 나중 효과, 최신 효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두 효과와 최신 효과가 작용하고 있다. 이 두 현상을 가지고 이런 장기 기억과 단기 기억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중 기억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냈다라고 보실 수 있어요. 앞에서 잠깐 얘기했던 감각 기억은 바로 요 짧은 순간적인 기억을 얘기합니다. 감각기관으로부터 들어온 정보의 짧은 기억, 뭐 손에 남아있는 촉감 같은 것들, 입에 남아있는 맛, 미각적인, 코에 남아있는 향, 후각적인 자극이죠. 이런 것들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아요. 그냥 금방 느껴졌다가 사라지는 아주 일시적이다. 길어야 2, 3초. 그래서 일종의 정보 처리를 위한 문의 역할을 한다. 향기가 나면 그 향기의 발생 원인을 찾아볼 수 있게 한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냄새지? 라고 하면서 그 냄새의 근원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단기 기억은 이 단기 기억도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 제한적인 시간 동안의 정보를 한 20초에서 30초 정도 유지되는 기억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길지 않죠. 그래서 이 단기 기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기억 현상에 좀 부적합한 그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들도 있어요. 저장 시간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그게 무슨 기억이야. 20초에서 30초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작용하는 기억이니까 우리가 보통 기억을 하고 있다라면 장기 기억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기억도 이렇게 순간적인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한다는 겁니다. 이 작업 운영 기억이라는 것도 이제 단기 기억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단기 기억의 용량도 시간도 제한적이지만 용량도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7 플러스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뭔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의 기억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보통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다 또는 운용 기억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7 플러스 마이너스 2, 즉 좀 기억을 많이 하는 사람, 그 20초, 30초 사이의 기억이지만 그 단기간에도 한 7개에서 플러스 2 하면 9개 정도의 자극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마이너스 7 마이너스 2면 5개 정도의 기억밖에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7 플러스 마이너스 2다. 그래서 매직 넘버 7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정보의 비교, 평가, 해석, 정리, 종합, 추론, 예측 이러한 다양한 정신활동이 이 과정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의 메모리, 램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작업 운용 기억이다. 일단 작업 기억 내에서 좀 남아서 운용이 돼야만 장기 기억으로 변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장기 기억으로 변환될 수 없습니다. 그냥 20초나 30초 지나면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광고든 아니면 마케팅 자극이든 간에 일단 작업 기억 내에서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처리하려는 노력을 하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이 작업 기억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단기 기억과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워킹 메모리는 단순히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 외에 정보를 이용 가능하도록 적절히 운용한다고 해서 운용 기억이다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감각 등록기를 거쳤지만 주의를 끌지 못하게 되면 다 사라져버리고 아주 일부만의 자극만이 운용 기억으로 입력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운용 기억에서는 정보가 다소 변환이 되어서 저장되어지는데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시각적인 자극도 있고 청각적인 자극도 있고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자극들이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자극들이 있지만 주된 입력 부호는 여기서 그래도 가장 활성화될 수 있는, 운영되어질 수 있는 자극의 형태는 바로 청각 코드가 가장 우세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쿠스틱 코드라는 청각 코드가 가장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소리로 들리는 것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 조금 더 운영 기억으로서 더 잘 작동되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리가 나는 형태, 그 소리의 형태로 기억된다는 것이 상표 선정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표명을 읽는 소리, 그죠? 소리로 기억시키려는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히 광고에서 그러한 시도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브랜드 명을 소리로 자꾸 되뇌어서 단기 기억이라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광고를 통해서 많이 하는 경우가 바로 제약 광고예요. 여러분들이 뭐 TV를 잘 안 보시니까 특히 요즘엔 이제 제약 광고가 거의 없어졌어요. 하지만 몇 년 전만 해도 몇 년 전 한 뭐 2010년도 그 다음에 2000년대 뭐 그 전에도 제약 광고 굉장히 다양하게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뭐 감기약, 화이트벤이라는 감기약, 속청이라고 하는 소화제, 캐펜텍은 지금도 사실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캐펜텍이라는 브랜드 네임을 알리려고 하는 것보다 캐펜텍의 어떤 기능적인 측면을 더 강조하는 광고를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요즘엔 모델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화이트벤 광고 예전에 최수종이라는 광고 모델이 등장해서 화이트벤을 여러 번 되뇌이는 이렇게 외치는 그런 광고에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화이트벤만 여러 번 소리로 들려주는 그런 광고의 내용이에요. 속청도 마찬가지로 그 속청과 관련해서 청자라는 것 때문에 이제 김청이라는 또 배우를 모델로 해서 속청이라는 걸 금방 기억할 수 있게끔 해주는 광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제약 광고가 그런 소리로서 브랜드 네임을 자꾸 기억시키는데 주력한 광고라고 볼 수 있어요. 요즘은 이제 그런 광고가 좀 보이지 않고 있죠. 발음이 어려워서 곤란한 기업명의 사례입니다. 이 발음이 어려워서, 그리고 발음이 좀 의미적으로 좋지 않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과 일본 기업의 가장 발음상의 차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 받침이 있어요. 삼성도 받침이 있죠. 현대, 선경. 근데 이것이 바로 외국인들한테는 굉장히 발음이 어렵고
이상하게 발음을 하죠. 우리 한국인들이, 내국인들이 발음을 하는 것과는 달리 발음을 해요. 삼성 같은 경우는 여기다 제가 적진 않았는데 삼숭이라고 발음을 보통 합니다. 그것도 또 미국인이나 유럽이나 아프리카인들이 다 다르게 발음을 하죠. 현대도 현다이라고 발음을 해요. 이걸 현대라고 발음을 해주지 않고, 초창기에 현대 자동차가 미국 시장에 진출했을 때 이 브랜드를 가지고 하면 사람들은 처음 들어보는 브랜드니까 그냥 현다이라고 발음을 했죠. 근데 이 다이가 무슨 뜻이에요? 의미, 그 철자는 아니지만 다이라는 발음은 뭐예요? 죽음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다이에. 그 현다이카. 그러면 현다이카 그러니까 다이카? 저 차 타면 죽어? 라는 것이 연상이 된다는 거죠. 죽는 차다 이거예요. 그럼 팔리겠어요, 차가? 아주 엄청나게 이미지가 좋지 않게 처음에 인식된 거죠. 지금 SK지만 이 SK도 선경이에요. 선경이라는 것도 발음을 우리는 선경이라고 발음을 해주지만 미국 사람들이나 해외에 있는 외국인들은 썬크영이라고 발음을 하는 거예요. 썬크. 썬크가 뭐예요? 싱크의 과거형인 썬크라고 발음을 하고 가라앉다라는 뜻이 있죠. 그리고 영은 또 뭐예요? 철자는 YOUNG가 아니지만 발음상 영이라는 것은 젊음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썬크영, 젊음이 가라앉는다는 아주 부정적인 그런 의미를 또 연상케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기업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지금은 다 현대는 뭐 워낙 광고를 많이 해서 이제 현대 자동차라는 것이 워낙 미국 시장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졌고요. SK라는 그룹 이름을 내세운 것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다 영향력을 고려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SK예요. SK. 심플하잖아요. SK. 근데 일본의 기업명은 받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표기했을 때 아주 발음이 하기가 쉬워요. 뭐 소니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야마하, 도요다, 스즈키 이런 회사들 전부 발음이 없죠. 일본 회사의 이름들은 다 발음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뭐 그 문자의 특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본 기업명들은 이상하게 다 발음이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이 다 발음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특성을 고려해서 이런 브랜드 네임도 지을 때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어야겠죠. 그 용량에 대한 부분 아까 얘기했듯이 7 플러스 마이너스 2 매직 넘버 7입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제시하려고 노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기억해봤자 9개, 자극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죠. 적게 기억하는 사람은 또 5개 정도까지 밖에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정보를 한 번에 전달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죠. 광고 시간이 보통 15초예요. 그 15초 동안에 너무 많은 정보를 제공한다. 소비자들은 전혀 기억할 수가 없어요. 근데 광고하는 사람 입장에선 야, 우리 회사 제품 좋은 점이 많은데 왜 그거 한두 가지만 얘기해? 다 얘기해 줘야지. 이렇게 자꾸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과학적인, 심리학적인 특성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잘 설명을 해야 되고요. 정보를 이용하는 것도 이제 평행 탐색과 순차 탐색. 평행 탐색이라는 건 동시다발적으로 탐색하는 것. 순차 탐색은 순서에 의해서 차례로 탐색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망각, 이게 되게 중요하죠. 망각.
우리 인간은 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망각에도 방해와 방해라는 부분이 일단 있고 소멸이라는 게 있는데요. 방해는 역행간섭, 그 다음에 순행간섭의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역행간섭은 여러분들이 그 케이스는 아마 대부분 다 경험들을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는 요즘에 뭐 휴대폰에 다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암기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고 쓰는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대부분 외워서 쓰거나 보고 이제 거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 친구랑 통화하다가 예를 들어서 야, 누구누구 전화번호가 몇 번이지? 그래서 예전에 이제 식별번호도 010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을 때는 017, 011, 018 뭐 이런 식으로 016, 굉장히 식별번호도 여러 가지였기 때문에 식별번호부터 얘기하면 자릿수가 보통 11자리가 되잖아요. 그죠? 지금은 010은 뭐 전혀 상관없이 뒷번호만 그냥 알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화번호를 외워 누구한테 야 누구누구 전화번호는 몇 번이지? 하고 물어보면 알려줘요. 그러면 그 전화번호를 듣고 알았어 하고 친구랑 또 다른 얘기를 하게 되고 하다가 전화를 끊게 돼요. 그러면 그 2, 30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에 끊고 나서 다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016 뭐뭐뭐에 하고 맨 끝자리가 생각이 안 나요. 뭐였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역행 간섭이에요. 새 정보의 유입으로.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딱 들었을 때 끊고 바로 했으면 기억할 수가 있었는데 또 다른 얘기 하잖아요. 친구랑. 야, 우리 그날 몇 시에 만나기로 했지? 뭐 몇 시야?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새로운 정보가 유입되니까 기존의 정보는 밀려난 거죠. 그래서 인출되지가 않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게 역행 간섭이에요. 순행 간섭은 뭐예요? 현 정보의 기억이 이전 정보에 의해서, 오히려 이거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정보가 이전의 정보에 의해서 간섭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역행 간섭과 순행 간섭이 다 정보의 망각을 일으키는데 작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억 과정과 관련된 광고의 사례들이에요. 그래서 청각 부호에 대한 기억이 용이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어코스틱 코드라는. 그래서 이 청각 부호가 효과적인 부분을 얘기해주는 그런 광고들입니다. 특히 이제 비코그린이라고 하는 그 변비약이었을 겁니다. 예전에.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소리로 들려주는 그런 광고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게 인쇄 광고였는데 이게 이런 식으로 CF에서 이렇게 피코그린을 연결시키는 거죠. 변비약하고 피코그린을. 그 다음에 이제 이 돼지바 광고는 이효리가 광고 모델도 해서 좀 유명 모델을 썼긴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반복적으로 돼지라는 발음을 여기서 계속 외쳐요. 그래서 돼지라는 발음과 상표 돼지바의 발음이 유사하니까 돼지라는 발음, 그죠? 철자는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좀 더 브랜드명을 쉽게 기억할 수 있게 만들어준 광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시각적 부호화예요. 비언어적인 정보인 경우에 시각적 부호. 설명하기 어려운 로고를 소비자들의 만족과 웃음, 만족하는 웃음과 연결시켜서 형상화했다. 이게 이제 바퀴벌레 없는 청정지대를 얘기하는 그런 광고였는데, 이게 그런 CF가 이제 그런 식으로
연결돼서 시각적 부호화의 효과를 일으키는 광고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매직 넘버 7을 활용한 광고들은 주로 지금도 대리운전 전화번호가 요새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전에도 대리운전 광고는 했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국제전화, 예전에 국제전화 광고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든 국제전화 번호를 좀 더 효과적으로 기억시키기 위해서, 대리운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7 플러스 마이너스 2의 개수를 편이라는 걸 통해서 줄여주는 효과를 갖는 거예요. 청킹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무의미 철자라는 것은 다 12개가 개별적인 철자로서 작용을 하는 거죠. 근데 이 키보드를 쳐보면 한글로 변환시켰더니 소비자 행동이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소비자 행동은 하나의 편이 되는 거죠. 그래서 00700 같은 것도, 007은 뭐예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제임스 본드 나오는 007 영화는 너무나 익히 잘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007은 하나로 묶여진 자극으로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00700이 5개가 아니라 3개의 단어가, 철자가 되는 거고요. 뭐 이 외에도 사실은 이런 그 청킹이다라는 효과, 즉 유의미한 어떤 의미의 철자가 보이면 그거는 한 개로 처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KAL 그러면 뭐예요? 칼이죠. 근데 칼은 우리가 대한항공의 그 기본적인 그 영문 이름으로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칼이라고 해서 대한항공이다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KAL이라는 철자가 나오면 그거는 KAL 낱개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KAL 칼이라고 해서 하나의 자극으로 처리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매직 넘버 7의 활용이라는 것은 자극의 개수를 줄여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잡한 정보를 의미 있는 편으로, 천킹으로 변화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기억을 더 용이하게 해주는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얘기한 주로 작업 운영 기억에 대한 부분이고요. 단기 기억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이 장기 기억과 관련된 거. 이게 더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단기 기억도 중요하지만, 뭐 일단 단기 기억이 작업이 우선 운영되는 것이 그 다음에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우선적으로 작업 기억이 활성화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 기억의 노력은 좀 더 다양한 노력이 있어야 장기 기억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장기 기억은 흔히 이제 우리가 영구 기억이다. 영원히 기억하는 것을 장기 기억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파괴되지 않는 한 영원히 저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장기 기억의 용량은 무한하다. 무한하다는 거예요. 우리 뇌 속에 기억시킬 수 있는 용량이 무한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작업 기억이나 단기 기억의 일부가 장기 기억으로 변환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단 작업 기억이 활성화돼야겠죠.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근데 뭐 하드디스크는 사실은 용량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또 필요하면 옛날 거로 또 지우고 또 새로운 정보를 저장시켜야 되죠. 근데 아무튼 이런 하드디스크와 같이 한번 딱 저장시켜 놓으면 계속적으로 내가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장기 기억으로 남은 기억은 소비자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연히 기억 속에 있으니까 언제든지 활용될 수 있고 떠올릴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광고 및 마케팅 자극은 장기 기억 내에 편입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마케팅 담당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이유일 수도 있죠. 이 영구 기억인 장기 기억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쓱 보고 나서 그냥 그때만 기억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 완전히 저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별도의 노력이라는 것이 반드시 따라 주어야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영 기억에서 많은 리허설이 필요하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시험 공부하고 시험 볼 때 엄청나게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했다라는 것은 바로 열심히 기억했다라는 거죠. 기억 속에 막 저장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거예요. 물론 그 많은 노력 중에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죠. 어떤 친구들은 이해를 해서 그 이해한 내용을 가지고 저장시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해보다 우선 그냥 무작정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주구장창 외워서 통째로 그냥 기억 속에 집어넣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이해하기 어려우면 그냥 통째로 외워. 그 식을. 근데 사실 그 식을 통째로 외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수학을 통째로 외워라?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노력들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리허설이라는 부분에도 유지 리허설과 수식 리허설. 수식 리허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거기에 작용을 가하는, 노력을 더하는 거예요. 그 유지 리허설은 그냥 말 그대로 메인터너스, 유지시키는 것. 그래서 반복해서 기억시키는 방법. 정보를 그대로, 주어진 그대로 회상해낼 수가 있다. 유지 리허설을 이용하는. 이건 주구장창 외우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처음으로 이제 태어나서 이런 유지 리허설을 통해서 외웠던, 암기했던 것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게 구구단일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아마 옛날에 이 일은 이 있는 사 뭐 이런 식으로 막 계속 반복해서 외웠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에 그냥 외우는 거죠. 이게 바로 유지시어설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국민교육헌장은 전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던 그 어린 초등학교 시절에는 이런 거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던 시절에는 모든 교과서의 첫 장은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2페이지로 딱 돼 있는데 저도 아직도 그 첫째 번 줄은 첫 줄에 나오는 얘기는 아직도 기억을 하네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말, 그 첫 문장이 바로 그거예요. 근데 그 뒤에 그냥 주구장창 2페이지에 걸쳐서 이 국민교육헌장이 있었는데 이것도 무조건 외우라고 선생님들이 시켰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애국가 4절까지 아마 다 알고 계신 분들 거의 없을걸요. 저희는 그때 애국가도 4절까지 다 외워서 불러야 됐어요. 지금은 여러분들 뭐 애국가 부를 일도 없잖아요. 뭐 지금도 학교에서 조회 같은 걸 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조회할 때 이 애국가 제창을 항상 했으니까. 아무튼 이런 그 유지 리허설을 통해서 기억된 정보를 재생산 기억이다. 재생산. 그대로 생산한다. 리프로덕티브. 그대로 재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재생산 기억의 원리는 연쇄작용. 앞에 말이
자극이 되어서 뒤에 말을 튀어나오게 만드는, 그죠? 그 말 때문에 그 다음, 또 그 다음 말이 연쇄적으로 생각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식의 노래도 있잖아요. 뭐 노래라기보다도 뭐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막, 요즘은 그런 거 거의 안 하는 것 같은데, 옛날에 뭐 원숭이 똥꼬 먹은 빨개,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그 말에 따라서 그 다음 말이 쭉 이어져 나오게끔 만드는 그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뮤지시언이라고 보시면 돼요. 광고에서도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꽤나 많이 이용했는데 요즘은 그런 광고를 거의 볼 수가 없죠. 재생산 기억을 용이하게 하려면 역시 이것도 자극을 제시할 때 이런 재생산 기억이 잘 되도록 광고를 하는 거죠. 아까 그 광고에서 그렇게 브랜드 네임을 계속 어, 들려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기억시켜야 될 카피, 문구죠. 문구를 상표와 함께 수도 없이 반복하여 광고해야 된다. 그 상표하고 핵심 키 카피하고 메인 카피하고 계속 연결시켜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재생산 기억이라는 것은 반복을 통한 유지 리허설을 이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연쇄작용의 원리를 또 이용한 것이고, 또 상표명과 기억되어야 할 문구가 항상 함께 제시되어야 되는데, 예전에 그 오렌지 주스 광고에서 바로 이 따봉이라는 단어를 활용한 광고가 있었어요. 그 브라질의 그 오렌지 농장에 있는 어떤 브라질 사람이 이 델몬트 오렌지 주스, 그 오렌지를 가지고 가장 최고의 품질이고 좋은 그 오렌지다라는 거를 뭘로 표현했냐 하면 따봉이다, 엄지손가락을 딱 쥐면서 따봉이라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 광고에서 따봉이라고 외친 것은 사람들한테 엄청 기억이 잘 됐어요. 쉽고. 근데 거기서 델몬트랑 연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델몬트라는 브랜드하고 연결이 안 돼서 그 따봉이라는 광고에 대한 인지도는 엄청 좋았는데, 높이 올라갔는데 매출은 그만큼 증가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아예 어떤 그 회사가 따봉 주스라는 걸 아예 델몬트가 아닌 다른 회사에서 따봉 주스를 아예 그냥 출시해버린 거예요. 그걸 브랜드 네임. 근데 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뭐 그걸 어떻게 막을 수도 없었죠. 이런 것들이 재생산 기업을 활용한 광고의 예고요. 또 카피 전략에서도 보면 카피가 너무 길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사례가 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지금 LG전자의 전신인 금성사라는 전자회사 시절에 항상 광고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카피가 따라 나오게 돼 있었어요. 의미는 참 좋은 얘기죠. 한 번 선택한 제품이 10년 동안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 말을 정확히 기억하는 비율은 매우 낮게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게 금성사라는 것도 연결이 잘 안 됐고요. 물론 지금은 10년 동안 사용하는 게 결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삼성전자의 홍보팀하고 이 리서치 회사 있을 때 조사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그 전자회사 기업 이미지 조사를. 근데 사람들이 그 당시만 해도, 그때가 90년대인데 전제품이 너무 오래 쓰는 거는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적당히 고장이 나줘야 되는데 고장이 안 나면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실증 나는데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고장이 나지 않으니까 부모님들한테 바꿔달라는 얘기는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안 좋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생산 기억의 원리를 활용해서 TV 광고를 그냥 무심코 보더라도 광고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하고 쉽게 기억시킬 수 있는 게 가장 효과적인 광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카피는 짧아야 돼요. 너무 길면 이것만 해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거 엄청나게 긴 거죠. 그죠? 뭐 단어로 자른다 그래도 벌써 매직 넘버 7을 넘어가게 되니까. SK텔레콤에서 또 했던 카피 길이도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한동안 계속 몇 년 동안 그 카피를 사용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것도 소비자들이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또 SK텔레콤하고 연결시키지 못했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나타내고자 하는 이미지를 짧은 문구로 만들어 항상 상표나 회사명과 함께 반복 제시하면 쉽게 기억시킬 수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벌써 시간이 빨리 흘러갔네요. 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빨리 진도를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 코너에 꼭 올려주시고요. 예,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